사위가 장모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딸이 출장을 떠난 뒤 한 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경기도 파주시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2층 주택.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는 박미자 씨의 고요한 재봉틀 소리와 외로운 그림자만이 존재했습니다. 54세의 그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딸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외동딸 서연이 다정하고 착한 청년 민준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민준은 서연보다 2살 어린 23살이었지만 성격이 어른스럽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그는 집 근처 공단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며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결혼식 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민준이 착하고 성실하며 예의 바르다며 미자 씨가 큰 복을 받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민준과 서연은 장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채워졌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있는 풍경이 돌아왔습니다. 미자 씨는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민준 역시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매우 예의가 발랐고 매일 저녁 부엌으로 내려와 장모님의 설거지와 상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그녀를 기쁘게 했고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4월 초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부산으로 3개월간 출장을 가라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껴안고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는 동안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민준 씨, 엄마 좀 잘 부탁해요. 미자 씨는 걱정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평생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집에는 단 2사람만 남았습니다. 아침이면 민주는 출근했고 저녁에는 돌아와 장모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녀가 밥을 지으면 그가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저녁, 길가의 차 소리가 뜸해질 무렵 2사람은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 서연을 키우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주는 귀 기울여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미자 씨는 그저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질문해주고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쌀쌀한 밤이면 그녀는 녹차를 우려내 민준과 함께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2사람은 비이야기, 햇살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2사람을 더 가깝게 부드럽게 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떠난 후 이 집에 2사람이 똑같은 외로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온기가 그리운 중년 여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처음으로 아내와 떨어져 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외로움이 서로를 만났을 때 때로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처마 끝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미자 씨는 재봉틀 앞에 앉아 등 뒤로 지나가는 민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주무세요. 비가 와서 추워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54세 여성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단순한 순간이 이 집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출장을 떠난 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2층. 집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미자 씨는 일찍 일어나 민준의 아침을 차려주고는 낡은 재봉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봉틀은 규칙적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했습니다. 민준 역시 저녁에 퇴근해 문을 열면 노란 등불 아래 창가에 앉아 조용히 재봉을 하는 장모님의 자그마한 뒷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단둘이 마주 앉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미자 씨가 민준에게 고등어 조림 한 점을 집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들. 내가 갓 졸인 거야. 민준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미자 씨는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가벼운 기침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작은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그녀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나가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마시렴. 요즘 날이 춥다. 민주는 잔을 받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공사 현장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추워요. 미자 씨는 그의 거친 손을 보며 이상하게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겨우 23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온갖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집에 함께 있는 생활 리듬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미자 씨는 예전처럼 말이 없지 않았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만들곤 했습니다. 민주는 전등을 갈고 마당을 쓸고 수도관을 고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가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해서 그녀가 웃음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자네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에이, 어머님, 과찬이세요. 장모님을 위해 하는 건데요. 뭐, 그의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토요일 밤,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아니, 어머님은 아주 좋으셔. 심지어 자기보다 요리도 더 잘해.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농담 한마디에 미자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요리를 더 잘한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요리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정성껏 채소를 다듬고 상을 깔끔하게 차렸습니다. 민준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상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민준은 그저 착한 사위가 아니라 수년간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온기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물이 새는 통을 붙들고 낑낑대는 그녀를 보고 그는 서둘러 다가와 도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거두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차가워요. 제가 할게요. 그래, 내가 늙어서 손이 무뎌졌나 보다. 평범한 대화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그날 밤 내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의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하지만 심장은 낯선 박동을 계속했고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싹트는 것 같았습니다. 처마 밑에서는 비가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고 50살을 넘긴 여인의 한숨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처녀 시절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집안은 늘 서늘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뜨거운 녹차 두 잔을 따라 거실의 작은 나무 탁자 위에 놓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은은하게 퍼지는 차향기를 맡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많이 외로우셨어요? 미자 씨는 순간 멈칫했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세월의 흔적이 깃든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외로웠지. 그때는 서연이가 아직 어렸거든. 뭘 하든 그의 생각만 했어. 밤마다 무서웠지. 아플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그러다 보니 익숙해지더구나. 외로움도 친구가 되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아련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내 그녀가 돌아서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왜 묻니? 그냥 어머님이 정말 강인해 보이셔서요. 저였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미자 씨는 웃었지만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녀에게 추웠던 밤들, 혼자 먹던 저녁 식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가 무심코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차 집안일에서 인생사로, 사랑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주는 귀에 깊게 들으며 가끔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정말 예쁘셨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늙어서 옛날 이야기는 뭐하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이 다시 불리는 듯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밤마다 민주는 장모님과 더 오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비워지면 다시 채워졌고 이야기는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때로는 그저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혹시 모를 누전에 대비해 전기 코드를 뽑고 거실로 와 앉았습니다. 미자 씨는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머리 닦아라. 젖어서 감기 걸리겠다. 그는 수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여기 어머님이 계시니 감기 걸릴 걱정은 없어요. 미자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저 농담일 뿐이었지만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구도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처마 밑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민주는 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끔 어머님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딸은 멀리가 있고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 없었다면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미자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난 괜찮아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대신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 있어줘서 엄마는 기쁘단다. 그 순간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두 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애틋함인지 혹은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인지 모를 낯선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더 이상 장모님 댁에 얹혀 사는 젊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화 상대가 되었고 그녀의 잠들어 있던 감정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자 씨는 감히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의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준 역시 재봉틀 옆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노란 등불이 그녀의 온화한 얼굴을 비출 때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애가 아닌
기묘하고 말하기 어려운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 미자 씨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비는 그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보다 비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바람은 처마를 스치며 울부짖었고 빗줄기는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집 안에서 민주는 벽에 물이 스며들까봐 전기 콘센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차단기를 확인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와 물 튀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 씨는 재봉틀 방에 앉아 손님의 옷을 마저 꿰매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세월의 주름을 비추었습니다. 비록 외로움에 익숙했지만 한밤중의 폭우는 그녀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었고 밖에서 혼자 있는 민준이 왠지 모르게 걱정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바늘을 놓고 수건을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왜 비옷도 안 입고 나갔니? 다 젖었잖니? 민주는 추위 때문에 갈라진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합선될까봐 빨리 보고 오려고요. 괜찮아요. 어머님. 미자 씨는 그에게 수건을 건네주며 그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을 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방에 들어가서 갈아입어라. 말은 옷 가져다 줄게.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 손에 든 손전등 불빛이 벽에 비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자 씨는 뒤따라 들어가며 남편의 낡은 셔츠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가 유품처럼 간직해온 옷이었습니다. 민준이 셔츠를 받아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셔츠에서는 오래된 옷감 냄새와 섬유 유연제 향이 섞인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우선 입고 추위 좀 가셔. 이 옷 예전에 네 장인어른이 참 좋아했단다. 지금 네게 딱 맞네.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두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자 씨는 작은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맞은편에 서 있었고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물기에 젖은 그의 젊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예의 바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을 가볍게 떨리게 하는 어떤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콘센트는 제가 다시 정리해 놓을게요. 내일 써야 하니까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빗소리와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민주는 미자 씨가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수면등의 희미한 불빛 속에 그림자처럼 아른거렸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니? 아까는 번개가 차단기에 떨어진 줄 알고 겁이 났단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가깝고 낮게 들렸습니다. 그가 그녀를 안심시키려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준 역시 멈칫했고 손을 거두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 사이로 시선이 얽혔습니다. 먼저 시선을 돌린 것은 미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당혹감을 감추려 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가 자거라. 내일 일찍 출근해야지. 나도 이제 졸리구나. 네,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민주는 방을 나서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도 미자 씨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어깨, 그의 손이 닿았던 곳을 만졌습니다. 그 감촉이 너무나 뜨거워서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심장은 식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칠 때까지 미자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의 얼굴, 그의 미소, 눈빛,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미자야, 너는 제 장모야. 남의 장모라고. 하지만 이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옆방의 민준 역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약해 보였던 54세 여성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어젯밤 그녀의 눈빛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에 길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마 밑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고 낡은 기와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밤의 비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영혼의 공동된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변했습니다. 미자 씨는 민준의 시선을 피했고 민준 역시 장모님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당황했습니다. 각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식탁은 이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릴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회사 야근을 핑계로 아주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미자 씨는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자신도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텅 비는 듯했습니다. 그 감정은 스스로에게 화가 나게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자신에게, 더 일찍 멈출 용기가 없었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텃밭으로 나가 채소 몇 줄기를 다듬는 데 집중하려 했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도 더 전에 떠난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은 결코 이렇게 길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멀리 있는 착한 딸 서연을 생각하자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난 정말 나쁜 엄마야. 미자야, 어쩌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니? 밤이 깊어져도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방금 저지른 잘못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옆방의 민준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이 모호한 생각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것을, 남편으로서, 사위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그 온화한 여성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때 미자 씨는 이미 도시락을 싸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밥은 가방에 넣어뒀으니 가져가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고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미자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이렇게 약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이웃집에 가서 옷감 자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생각을 떨치기 위해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평소보다 더 많이 웃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을수록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민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공단 근처 카페에 들러
길가의 차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 한 대 한 대가 그가 가질 수 없는 평온함을 조금씩 싣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서연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그립다. 엄마는 잘 계셔. 오빠도 건강 잘 챙겨. 그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옷을 꿰매고 있었고 눈이 피로해 보였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머님도 일찍 주무세요. 늦었어요. 두 사람은 짧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다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만약 계속 침묵한다면 모든 것이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민준과 확실히 이야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더라도 이 숨막히는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한편 민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잠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멀어져야만 매일 자신을 갉아먹는 이 죄책감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잠 못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책했고 다른 한 사람은 거리를 둠으로써 그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때로는 올바른 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멀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미자 씨가 막 재봉하던 옷감을 정리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엄마, 여기는 너무 덥지만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집이 그리워요. 두 사람 다 보고 싶어요. 엄마랑 민준 씨는 요즘 잘 지내죠? 미자 씨는 옆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잘 지내. 민준이도 매일 출근하고 저녁도 꼬박꼬박 집에서 먹고 걱정 마. 민준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엄마 하는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문가에 서서 미자 씨가 통화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고 때로는 숨소리에 섞여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우리 딸 보고 싶지. 일할 때 건강 잘 챙기고 밤늦게까지 일하지 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민준 씨 너무 일 많이 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 억지로라도 하려는 성격이잖아요. 미자 씨는 문 밖에 서 있는 민준의 그림자를 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마음속으로 침묵했습니다. 서연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작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순진한 딸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두 사람에게 온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은 닦을 새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도 알아. 모든 게 한순간의 약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아직 잘못을 안다면 남은 올바른 부분이라도 지켜야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차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을 깊게 베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메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거라. 내일부터는 그냥 내가 여기 없다고 생각해. 내가 영희 씨 댁에 며칠가 있을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민주는 어머님,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두 사람이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옷 몇 벌을 낡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외로움은 스스로 이겨내야만 한단다. 민준아, 내가 떠나는 건 너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란다. 민주는 그 쪽지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텅 빈 나무 탁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 안에는 시계 소리와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미자 씨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마음은 가벼우면서도 아팠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사랑해도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직 거리만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고 자신을 잃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자 씨가 영희 씨 댁으로 잠시 거처를 옮긴 후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민주는 출근했지만 발걸음은 이전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엌 문을 열고 익숙한 나무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진 점은 더 이상 규칙적인 재봉틀 소리나 아침을 먹으라 부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보낸 첫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은 너무나 고요해서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자 씨가 늘 차를 따라주던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컵을 만졌습니다. 마치 방금 잃어버린 무언가를 만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예전의 생활 리듬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엇나갔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하며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며 피곤해서라도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자그마한 체구의 미자 씨,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전화할 용기도 찾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모든 것을 더 망가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 댁에서 미자 씨는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은 시끄럽고 낯설었고 그녀는 비가 내리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예전 집에 있는 것처럼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왜 집에 안 돌아가? 그 집은 언니 집이잖아.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멀리 떨어져서 잊어야 할 것들이 좀 있어. 영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녀 마음속에 찢어지는 고통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탓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만약 거리를 지킬 줄 알았다면 지금쯤은 달랐을 텐데.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저한테 문자도 잘 안 하시네요. 잘 지내시는 거죠? 미자 씨는 피곤함을 감추려 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잘 지내. 너는 일은 괜찮고? 네, 엄마. 엄마도 보고 싶고 민준 씨도 보고 싶어요. 요즘 그 사람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해요. 바쁜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 씨의 손이 떨렸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아마 공사 현장이 요즘 바쁜가 보지. 돌아오면 남편 좀 쉬게 해달라고 해야겠네.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은 딸에 대한 애틋함, 반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약한 마음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는 영희 씨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잠시 멈춰 서자 툇마루에 앉아 옷감을 개고 있는 미자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발이 마치
누군가에게 붙들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진심 어린 사과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민주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미자 씨가 고개를 들어 골목 끝으로 사라져가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갈 거야, 미자야. 그냥 착하게 살면 과거는 점차 잊힐 거야. 그날 밤 그녀는 낡은 수첩을 펴고 몇 줄을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간다. 약간의 온기를 남기지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도 가르쳐준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책상 위 등불이 종이를 비추었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여성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날 오후 거의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미자 씨는 집에 돌아가 청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고 남편과 딸과의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와 남은 부엌 연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마당 앞에서 민준이 무릎을 꿇고 타일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올 줄 전혀 몰랐기에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둘 다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처마 및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걸레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릇 하나, 컵 하나까지 모두 깨끗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유리병에 꽂힌 들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분위기를 살리려 종종 꺾어오던 그런 들꽃이었습니다. 네가 와서 청소를 했구나.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먼지가 쌓일까 봐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아깝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의 침묵이 아니라 말할 필요 없는 것들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미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멈출 줄 아는 거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떠나신 후에야 깨달았어요. 어떤 감정은 더 커지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걸요. 미자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아직 젊고 아내도 있고 미래도 있잖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때로는 사랑도 거리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다오.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의 평온함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자 씨와 마주 앉아 그는 그저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툇마루로 나가 햇살이 비치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어. 늙은이의 잘못은 감정이 다 메말랐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나이가 없더구나. 그저 멈출 줄 알면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뿐이지.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그녀가 막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잘 살고 서연이 아껴주고 그의 상처받게 하지 않으면 돼. 그것이 내가 죄를 씻는 길이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기도 하단다. 그 말을 하고 그녀는 뒷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온화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용서받은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작은 집안에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나무십 소리, 사람의 마음 소리가 기도처럼 부드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안일을 돌보고 진정한 아들처럼 장모님을 도왔습니다. 미자 씨는 재봉틀과 함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지난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침묵이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깨달음이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겪어온 실수, 바로 그 자체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자 씨가 돌아온 후 작은 집에서의 생활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그릇 소리가 들렸고 시시콜콜한 안부도 오갔으며 부엌 가득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얇은 막이 존재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서로에게 닿지 않기에 충분한 그런 막이었습니다. 민주는 예의를 지켰고 필요한 말만 했으며 너무 오래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미자 씨 역시 창문 너머로 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려왔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굳건히 버텨. 미자야, 다시는 약해지지 마.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막 출근했을 때 이웃인 화정 씨가 들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수다 떨기 좋아하는 그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주머니랑 민준 서방이랑 너무 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매일 보니까 그이가 와서 청소하고 집 고치고 하던데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게 조심해요. 미자 씨는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화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알아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별 생각 다 한다고요. 화정 씨가 돌아간 후 미자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덥지도 않은데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소문이란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저 눈빛 하나,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멋대로 상상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세요? 아니,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일부터는 여기 너무 자주 오지 마라. 이웃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게. 민준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요? 별일 아니지만 서연이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애가 들으면 마음 아파할 거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랐을 뿐이에요. 미자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오해받는 것도 감수해야 해.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지키는 방법이란다. 그날 밤 민주는 툇마루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은 드물었으며 풀벌레 소리가 바람 소리와 뒤섞여 울렸습니다. 그는 문득 미자 씨가 이전에 느꼈을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홀로 고요히 지내는 그 느낌을, 그리고 이제 그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미자 씨는 남편의 제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흔들리며 그녀의 뺨에 맺힌 눈물방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다시 제대로 살겠다고.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불꽃을 흔들다 멈추게 했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마치 그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세상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용서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
지방 장기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미자 씨에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고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건강 잘 챙겨야 한다. 돌아오면 네가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줄게. 그는 웃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문이 닫히고 차 시동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 씨는 툇마루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서도 텅 빈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멀어져야만 사람들은 진정으로 경계를 명확히 보고 죄를 넘어설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집 안의 재봉틀은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표면을 손으로 만지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갈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두지 않는 거지. 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담쟁이 덩굴 울타리 위로 노랗게 떨어졌고 작은 집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고통과 깨달음,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라는 믿음으로 낡은 장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파주에 집을 떠난 지 거의 2달이 지났습니다. 미자 씨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재봉을 하고 오후에는 텃밭에 나가고 저녁에는 남편에게 향을 올린 뒤 낡은 라디오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진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름 모를 모호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옷감을 자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비 온 뒤 갠 햇살처럼 밝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회사 프로젝트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달 말에 저 집에 갈 수 있어요. 미자 씨는 멈칫했고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이니? 그녀가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집이 너무 그리워요. 엄마가 해준 밥도 못 먹은 지 오래됐고요. 엄마는 잘 지내시죠? 민준 씨는요? 요즘 집에 와요? 민준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 걔는 지방 현장에 갔어. 아마 좀 더 있어야 돌아올 거야. 그래요? 제가 돌아가면 엄마랑 둘이 집 청소도 다시 하고 아빠 산소에도 가고 싶어요. 통화가 끝나고 미자 씨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단지 딸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알기를 원치 않았고 더욱이 딸의 실망한 눈빛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잡초 한 포기를 뽑을 때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를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녀는 소문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잠재워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밤이 되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멀게 느껴졌지만 이전보다 더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라. 제가 먼저 돌아가서 집 청소하는 걸 도울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할게. 너는 하던 일마저 끝내고 서연이가 돌아오면 그때 만나거라. 서연이가 불편해할까봐 그래요. 수학이 넘어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낮고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며칠 더 있다가 갈게요. 하지만 어머님,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한 식탁에 앉아 밥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미자 씨는 눈가가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야, 민준아. 네가 올바르게 살기만 한다면 나는
나는 다시 평온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통화가 끝나고도 그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달이 떠올라 익숙한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은은한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이 낡은 균열들을 메워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집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빨고 마당을 쓸고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느리고 꼼꼼한 동작 하나하나는 딸을 맞이할 준비이자 죄책감 속에서 보낸 긴 시간을 마무리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막 세탁한 커튼을 다시 걸었을 때 저녁 햇살이 비쳐 집안 전체를 따뜻한 노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툇마루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서 오렴, 우리 딸. 우리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겠구나. 서연이 돌아오던 날,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미자 씨의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타일 위로 구르는 캐리어 바퀴 소리에 그녀는 툇마루에서 멈칫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미자 씨는 서둘러 가위를 내려놓고 달려나갔습니다. 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말랐고 피부는 햇볕에 탔지만 미소는 여전히 예전처럼 밝았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익숙한 딸의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어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어요? 아니야, 햇볕 때문일 거야. 그녀는 감정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니?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하고 밝았고 남편의 제단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민준이 떠나기 전에 꽂아두었던 들꽃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안 왔어요. 엄마?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미자 씨는 딸의 시선을 피하려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아직 현장에서 바쁜가 봐. 아마 며칠 더 있어야 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이내 그녀는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일, 동료, 집을 떠나 있던 날들. 미자 씨는 앉아서 들으며 가끔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가 숨겨온 비밀, 평생 딸이 알지 못하기를 바랐던 그 잘못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마당 한쪽을 정리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닦으며 활기차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빗자루 소리, 타일 위를 걷는 가벼운 발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집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미자 씨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즐거운 기운을 느낀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민준 씨가 좀 이상해요. 전화도 잘 안 하고 문자도 덜 해요. 예전에는 매일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제가 전화하면 맨날 바쁘다고만 해요. 무슨 일 있는지 아세요? 미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고 찻잔을 든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 때문이겠지. 남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피곤할 때도 있잖니. 별일 아닐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솟아올랐습니다. 딸이 의심할까봐, 작은 단서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쉬러 올라갔을 때 미자 씨는 툇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타일마당을 비추며 세월의 흔적이 깃든 그녀의 얼굴 주름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주해야 할 일이야. 영원히 숨을 수는 없어.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왔다. 며칠 더 있다. 오너라.
내가 그 애한테 좀 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돌아오렴.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낸 메시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침묵만이 남았다는 것을, 모두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침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문을 열고 엄마가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주무세요. 늦었어요. 제가 집에 왔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자 씨는 돌아서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눈빛 뒤에 모든 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래, 네가 돌아오니 엄마는 마음이 놓이는구나. 하지만 서연이 방으로 올라간 후에도 그녀는 달빛 가득한 마당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초여름 제스민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우리 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죄책감을 제가 짊어지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고 찌개 끓는 소리, 아침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오래 머물수록 서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활기차고 이야기하기 좋아했던 엄마는 이제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대충 넘어가곤 했습니다. 식탁 위 민준이 자주 사용하던 밥그릇은 여전히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빨래를 널며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민준 씨 정확히 어디로 출장 간 거예요? 회사 동료한테 전화해봤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미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저기, 남쪽 지방 멀리 갔어. 아마 신호가 약한가 보지. 그런데 회사에서는 휴가 냈다고 하던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엄마, 그 사람한테 뭐 화난 일 있어요? 미자 씨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화나긴 뭘. 그냥 네가 걱정할까봐 말을 아낀 것뿐이야. 서연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피곤하고 수척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모호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젊은 여성의 직감은 엄마와 남편 사이에 무언가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그녀는 민준이 예전에 사용했던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H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손수건이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손수건이 왜 여기에 있어요? 미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엄마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아마 내가 잘못 빨았나 보구나. 얼마 전에 내 방 정리하다가 낡은 옷더미에서 본 것 같아.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할 때의 엄마의 눈빛, 회피하는 태도, 식탁 위의 밥그릇, 옷장 속의 손수건. 모든 것이 그녀가 보고 싶지 않은 그림에 흩어진 조각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길에서 그녀는 이웃 아주머니 몇 명이 수다 떠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준 서방이 계속 집에 있던데 장모랑 사위랑 서로 엄청 챙기더라고. 그러게,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딸이 출장 갔는데 사위랑 장모랑 단둘이 사는 게 누가 봐도 말 나오지.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아직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시장 한가운데 우뚝 서서 채소 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소문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미자 씨가 고개를 들어 딸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의 눈에 서린 슬픔을 보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결국 드러낸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미자 씨가 딸에게 국을 더 떠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좀 짜게 끓였나 보다. 먹을 만하니? 서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았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한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미자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숟가락이 식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은폐 노력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초여름의 빗방울이 기와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작은 부엌 안에는 비밀을 지키려 애쓰는 한 여자와 점차 진실을 깨달아가는 다른 여자,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아파하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처마 밑에 빗소리가 두 모녀의 가쁜 숨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 메인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엄마랑 민준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 씨는 가볍게 떨었고 숟가락을 쥔 손이 식탁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하는 말 침착하게 들어줄 수 있겠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통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출장 갔을 때 집에는 나와 민준이 단둘만 남았었지. 비바람이 불고 전기가 나가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 나는 그 아이를 아들처럼 아꼈지만 너무 오랫동안 외로워서 그랬는지 한순간 마음을 다잡지 못했단다. 우리 사이에 선을 넘는 일은 없었어. 하지만 잘못된 생각 하나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걸 안다. 그녀는 말을 멈췄고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엄마의 입을 통해 사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자 씨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너에게도, 네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잘못했어. 그날 이후 내가 집을 나갔던 것도 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였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길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다정한 남편. 그녀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20년 넘게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여자. 이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결코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에게 듣는 게 나았을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미자 씨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흐느낌 소리가 기와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무서웠어, 서연아. 네가 날 미워할까봐,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그냥 너에게 평범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인데 숨길수록 죄책감만 더 커졌어. 서연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지고 몸은 야위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한순간 길을 잃은 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바라는 건 이제부터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주세요. 미자 씨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어린 눈에 희미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네가 미워하지만 않는다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하늘에 희미한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차 잦아들며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부엌 안에서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진실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멀리 남쪽 지방 어딘가에서 민주는 지우지 않은 낡은 문자 메시지를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무언가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주하고 온전히 끝내기 위해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백이 있은 지 사흘 후 서울의 날씨는 쌀쌀해졌습니다. 아침에 미자 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눈은 피로해 보였습니다. 그가 머뭇거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서연이 집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회의 기쁨은 없었고 오직 말하지 못한 것들로 인한 공백만이 존재했습니다. 미자 씨는 냄비를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너라. 둘 모두에게 확실히 할 말이 있다. 그날 작은 집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3개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앞에 앉은 두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서연이에게 다했다. 오늘부터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자책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연아, 너는 원망할 권리가 있고 나는 모든 잘못을 받으마.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거리를 지킬 만큼 분별력이 없었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길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봐야 할지 몰랐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어왔던 모든 것, 가정, 사랑, 효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래요. 아마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멈추는 것뿐인 것 같아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이야? 헤어지자는 뜻이에요. 서연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엄마가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민주는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오직 받아들임만이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프지만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역시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각자 평온한 삶을 찾아가거라. 그녀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어떤 상황이 되든 마음속에 작은 선이라도 남겨두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거란다. 서연은 엄마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엄마, 원망은 안 해요.
하지만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얇은 미소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어떤 것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지키는 법을 배운다는 걸. 그날 오후 민주는 짐을 쌌습니다. 미자 씨는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에 앉아 창문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골목길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잔인할 정도로 단순하게 끝났습니다. 민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서연은 밖으로 나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함께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따뜻하면서도 아프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초겨울비가 낡은 기와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비는 모든 죄와 상처, 그리고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까지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남편에게 향을 올리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여보, 결국 모든 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 딸이 잘 살아갈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남은 생 동안 옛 잘못을 갚을 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향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안도와 고통이 뒤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렸고 한때 서로를 사랑했고 길을 잃었고 이제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세 사람의 남은 온기와 뒤섞였습니다. 민준이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잊기에는 부족하지만 상처에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삶은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에 복귀했고 이전보다 말이 줄었으며 눈빛은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미자 씨는 여전히 집에서 조용히 옷을 만들고 뒷마당에 채소를 더 심고 저녁이면 차를 우려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죄책감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날 오후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미자 씨가 옷을 꿰매고 있을 때 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몸은 더 말랐고 손에는 노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서연이 보러 왔어요. 미자 씨는 가만히 서 있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지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건강해요. 저기 남쪽 지방 현장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게 돼서요. 그냥 두 분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더 잇기도 전에 서연이 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몇 달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낡은 기억들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 그는 여전했지만 눈에는 예전의 빛이 사라지고 대신 성숙함과 고통 그리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앉아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낡은 나무 식탁 주위에 함께 앉았습니다. 처마 밑에 빗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돈이에요. 지붕 수리하는데 보태세요. 제가 멀리서 일하다 보니 많이 돕지도 못했네요. 미자 씨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네가 착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좋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내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바라지 않아. 그냥 네가 잘 살고 너에게 걸맞은 사람을 만나길 바랄 뿐이야. 내가 진 빚은 아마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를 하죠. 다만 잊어야 할 실수가 있고 기억해야 할 실수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로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미자 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잘못했지. 하지만 너희 둘이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때로는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란다.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빗소리가 따뜻한 차 향기와 어우러져 마치 모든 폭풍이 지나간 듯한 부드러운 고요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미자 씨와 서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서연아,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미자 씨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거라. 네가 새로운 삶을 찾길 바란다. 이 잘못을 마음에 계속 짊어지고 살지 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모습이 담장 너머로 사라졌을 때 서연은 자리에 앉아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저 미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보니 마음이 아파요. 미자 씨는 딸을 안아주었고 눈물이 딸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워해서 뭐 하겠니? 사람은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가엾게 여길 줄 알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란다. 저녁이 되자 비는 그쳤고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서로에게 기대앉은 두 모녀를 비추었습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공감의 온기와 인생에 많은 실수가 있더라도 결국 사람은 고개 숙일 줄 알고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안다면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 덕분에 미자 씨의 작은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이슬 맺힌 국화꽃이 피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우리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때 서연이 출근한 후 우편 배달부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보낸 사람, 주소는 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열어야 할지,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고 편지를 뜯었습니다. 민준의 글씨는 예전처럼 단정했습니다. 어머님과 서연에게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변명하거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서울을 떠났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멀리 남쪽 지방의 장기 공사 현장입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 없이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약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저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어머님의 눈에서 슬픔을 매일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연아, 용서해달라고 바라지 않아.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감히 요구할 수 없는 선물이니까. 그냥 네가 평온하게 살고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길 바랄 뿐이야.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그저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태어나 너에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정도면 좋겠어. 너를 울게 만들지 않고 두 분께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한계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죄를 씻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들이니까요. 편지 끝에는 작고 떨리는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 저는 도시를 떠나는 버스 안에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잘 살겠습니다. 미자 씨는 편지를 접었고 눈물이 글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툇마루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낡은 커튼을 비추며 그녀 손의 주름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원망하지도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실수에 대해 너무 일찍 대가를 치른 젊은이와
모든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둔 자신, 모두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돌아오자 그녀는 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편지를 읽었고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접어 아버지의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아빠는 그 사람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엄마. 미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으니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랄 거야. 두 모녀는 함께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는 기도처럼 느리고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미자 씨는 식탁 위의 하얀 편지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가거라. 가서 네 마음이 편안해지렴.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단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은은한 제스민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작은 집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더 이상 상처에 아파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민준이 떠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미자 씨의 작은 집에서의 삶은 이제 이전의 무거움 없이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고 차를 우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작고 익숙한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연도 변했습니다. 무너짐을 겪은 후 그녀는 성숙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성급하거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 엄마의 저녁 준비를 돕고 가끔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들로 엄마를 웃게 했습니다. 두 모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았지만 모든 눈빛과 몸짓에는 공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툇마루에 앉아 있을 때 서연이 노랗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방금 민준 씨한테서 문자 받았어요. 곧 남쪽으로 발령받아서 간대요. 새로운 현장은 아주 오래 걸릴 거래요.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미자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아련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멀리 가면 더 있기 쉽겠지. 사람이 평온하게 살려면 과거를 등 뒤에 남겨둘 줄 알아야 한단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씁쓸하지 않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무 원망도 없어요. 엄마, 지난 일은 이제 꿈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엄마를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미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딸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네가 엄마를 외면하지 않아줘서 엄마는 평생 잘못한 게 많았어. 그저 네가 평안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단다. 바람이 불어와 노란 나무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는 희끗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검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햇살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자 씨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사람은 과거를 다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착하게 살 수는 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있는 제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듣고 있고 용서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아침, 빨래를 널던 중 그녀는 골목 밖에서 이웃집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맑아서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바람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따라 웃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거리낌도 없는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조용하지만 기적적인 약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모두 지워주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처를 기억으로, 기억을 이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쩌면 모든 일이 우리가 관용을 배우기 위해 일어난 건 아닐까요? 미자 씨는 웃었고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사람은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봐야만 비로소 관용을 배울 수 있거든. 밝고 둥근 달이 그림자진 마당을 비추었고 두 모녀는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지나간 세월, 죄의 씻음, 용서, 그리고 진정으로 평온한 시작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3월 말의 어느 날 오후, 따뜻한 남풍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미자 씨가 밖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남쪽 지방 억양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민준 씨 동료인데요. 그이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좀 당해서 지금 지방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서연 씨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자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주변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사에 있던 서연은 소식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낡은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한때 가까웠던 사람에 대한 모호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요. 그날 오후 두 모녀는 남쪽으로 가는 일은 기차를 탔습니다. 긴 여정,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계속 흘렸고 서연은 옆에 앉아 기차표를 꽉 쥔 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깁스를 했고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고 두 모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가볍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발을 헛디뎠어. 팔만 부러졌고 심각한 건 아니야. 어머님이랑 네가 와주다니 정말 기쁘다. 미자 씨는 침대 옆에 앉아 물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엄마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아니?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니?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우리 사이의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천장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늙고 약해졌고 다른 한 사람은 야위였습니다. 이름 모를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문득 오래된 상처가 이제 희미해졌고 한때 인연이었던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자 씨는 죽을 사러 나갔고 방에는 서연과 민준 단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화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건 다 지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 그냥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민주는 옅게 웃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마워. 더 바랄 게 없어. 아마 하늘이 나에게 이번에 한번 넘어지게 해서 남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아파봐야만 진짜 변하는 거래요. 당신이 더 잘 살 거라고 믿어요. 미자 씨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그가 죽을 먹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광경은 소박했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도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 사람이 서로를 친절함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을 떠나면서 미자 씨는 유리창 너머로 돌아보았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한번 크게 넘어져 봐야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하는지 알게 되나 보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병원 앞길을 비추었고 나란히 걸어가는 두 모녀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평온했으며 마음은 마치 오래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남쪽 지방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울은 보슬비로 두 모녀를 맞이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서연은 머리를 유리창에 기댄 채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지만 이전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민준을 다시 만나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을 본 것이 그녀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자 씨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등불이 하얀 종이를 비추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왜 제가 이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기 위해서겠죠. 병원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모든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에요. 모든 믿음을 걸었다가 산산조각 났던 그 사람이요. 저는 더 성장했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일을 관용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모두 잘못했어요. 당신도, 엄마도, 그리고 저도요. 하지만 그런 실수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은 저에게 사람에 대해, 한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는 것에 대해 깊은 교훈을 주었으니까요. 건강하게, 평온하게 살기를 바라요.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남아서 엄마를 돌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온한 그런 소박한 삶을 살 거예요.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원망도 애원도 없는 그저 가벼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지만 주소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툇마루로 나가 타일마당에 길게 드리워진 햇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펴 바람에 봉투를 날려보냈습니다. 편지는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가 국화밭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도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자 씨가 나와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뭐하니? 그냥 보내지 않을 편지예요. 엄마. 미자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진정한 평온함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용서는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두 모녀는 함께 툇마루에 앉아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부드럽게 내리쬐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인생의 한 장이 닫혔습니다. 미움도 고통도 없이 오직 연민과 성숙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아마도 민준 역시 그들과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더 가볍게 하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날 아침, 시원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라일락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습관처럼 아버지의 재단을 정리했습니다. 액자를 닦던 중 그녀는 영정 사진 뒤에 시간이 흘러 가장자리가 살짝 말린 작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연과 민준이 결혼하던 해에 찍은 민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의 눈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소는 참으로 온화했습니다. 그녀는 멈칫했고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미자 씨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다가 딸이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숨소리처럼 가볍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 그 사람 사진 가지고 계셨어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몇 번이나 버리려고 했는데 막상 손에 들면 참아버릴 수가 없더구나. 지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한 시절의 기억 조각이라고 생각해서 살면서 과거를 그냥 다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잖니. 간직해두고 우리가 한때 잘못했고 또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는 걸 상기하기 위해서란다. 서연은 사진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철없던 젊은 시절이, 예전의 자기 자신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자책했던 엄마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을 떠난 사람과 사진 속 사람 모두에게 이야기하듯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용서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 모두가 평온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바라요. 미자 씨는 옆에 앉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용서는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뜻이란다. 네가 그걸 이해했으니 엄마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 두 사람은 함께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과 어우러져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 한 줄기가 비단처럼 모든 자책과 후회를 싣고 날아가 작은 집의 고요함을 돌려주었습니다. 오후에 서연은 시장에 가서 민준이 좋아했던 노란 국화를 더 사왔습니다. 화병에 꽂으며 그녀는 문득 보내지 않은 편지, 남쪽 지방으로의 여행, 그리고 지나간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 모든 기억이 모서리 없이 온화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전부 네 덕분이다. 서연아.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용감하게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날 엄마가 계속 침묵했다면 아마 저는 엄마를 이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툇마루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햇살이 낡은 기와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국화꽃잎들이 마치 폭풍을 지나 평온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두 여인에게 미소 짓듯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든 것이 고요함에 잠겼을 때 미자 씨는 향 한 대를 더 피우고 낡은 사진이 놓인 재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와주어서 고맙다. 비록 사람의 마음에 대한 교훈 하나만을 남겼을지라도 이제부터 모든 것이 평안할 거야. 밖에서는 밤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향 냄새와 나무잎 떨어지는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그 작은 집 안에서 모든 잘못은 시간과 눈물, 그리고 남은 사랑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의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쌀쌀했고 낡은 기와지붕 위에는 서리가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골목 끝 작은 집에서는 다시 부엌 연기가 피어올랐고 향긋한 밥 냄새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미자 씨는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했고 서연은 시장에서 돌아와 손에 활짝 핀 노란 국화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은 마치 아무런 풍파도 겪지 않은 듯 많은 상처를 입었던 두 여인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평온함과 관용으로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서연은 엄마에게 새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곧 북부지사 프로젝트 책임자로 승진하게 됐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제가 많이 변했대요. 더 차분해졌지만 훨씬 성숙해졌다고요. 미자 씨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고통이 끝은 아니란다, 딸아. 그건 단지 우리가 더 천천히 걷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교훈일 뿐이야. 서연은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이제는 과거가 두렵지 않아요. 민준 씨도, 엄마도, 그리고 저 자신도 정말로 용서한 것 같아요. 미자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야위었지만
따뜻했고 떨렸습니다. 네가 그 말을 해주니 기쁘구나. 용서는 우리가 가볍게 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란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바람 소리는 따뜻한 국 냄새와 조용히 부딪히는 그릇 소리에 섞여 들었습니다. 작은 부엌은 문득 사람의 온기와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동네 사진관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전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사와서 조용히 액자에 넣어 아버지의 낡은 사진 옆에 두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자 씨는 젊었을 때에 자신을 다시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픔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없이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두 모녀는 동네 절에 갔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히 빌었습니다. 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제 딸이 안녕하며 한때 길을 잃었던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다시 찾게 해주세요. 바람이 절마당을 부드럽게 스치며 풍경을 울렸습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용서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절문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 정말 즐겁게 살아요. 인생은 길잖아요. 계속 슬퍼할 수만은 없어요. 미자 씨는 웃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래, 즐겁게 살자. 사람은 눈물 뒤에 웃을 줄 알 때 비로소 진짜 강해지는 거란다. 그날 오후 석양이 골목 전체를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두 모녀는 나란히 걸었고 그들의 그림자가 젖은 땅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삶은 여전히 그렇게 소박하고 느리게 흘렀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민준의 낡은 사진이 여전히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미자 씨는 낡은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마침내 사람의 마음도 평온을 알게 되었다. 처마 밑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제스민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 작은 집 안에는 수많은 풍파 끝에 단 하나의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평온함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한순간의 약한 마음, 영원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눈빛 하나에 넘어지고 어떤 이는 외로움의 길을 잃으며 또 어떤 이는 남아서 남은 평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갚아나가기로 선택합니다. 미자 씨와 민준,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는 수많은 인생 이야기 속 작은 모래알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름답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숨결처럼 현실적입니다. 그 안에는 나약함, 자책, 눈물이 있지만 또한 관용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마주하고 용서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미자 씨는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실수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한계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민주는 젊음을 대가로 책임감과 깨달음이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상처를 입었던 딸 서연은 오히려 남은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을 추억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난날의 눈물방울은 언젠가 아무도 영원히 잘못된 채로 있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따뜻한 온기로 남을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자신만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기억하세요.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아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진정한 평온함이란 고통이 없을 때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줄 알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은 선이라도 품고 있다면 모든 상처는 결국 아물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 끝 작은 집에는 두 여인이 여전히 나란히 앉아 바람 소리와 은은하게 퍼지는 차 향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수년간의 풍파 끝에 찾아온 평온이라는 이름의 미소를